안녕하세요, 블루앤그린입니다. 오늘은요, 행복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이죠. 내 인생이 지금보다 행복해질까? 질문에서 시작된 여행.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을 찾아 떠난 여행. 그 여행에 여러분들을 초대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참고할 책은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 저자 에릭 와이어죠. 그의 행복을 향한 탐색을 담은 책, 행복의 지도입니다. 오늘은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526페이지에 달한 이 방대한 내용이지만 저는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좋았어요. 제가 그 나라에 직접 가볼 수 없는 나라에서 얻은 문화, 교훈, 그리고 행복을 넘어선 그 나라의 특징까지 배울 수 있었는데요. 그가 행복 여행으로 소개한 곳은 10곳이에요. 네덜란드, 스위스, 부탄, 카타르, 아이슬란드, 몰도바, 태국, 영국, 인도, 미국. 그 중에서 제가 정말 소개해드리고 싶은 곳, 딱 그 행복에 대해서 생각해 볼 만한 그 딱 3군데만 간추려서 저번 시간에 이어서 행복 이야기 두 번째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눈을 뜨고 마음을 한번 크게 여시고 지금부터 저와 함께 에우다이모니아를 찾아 나서 보시죠. 우리가 즐거운 행동을 하는 다른 사람들을 지켜보며 기쁨을 얻는다는 것은 이미 사실로 증명된 인간의 본성이다. 음식과 커피는 사실상 중요하지 않다. 나는 프랑스 사람들이 La chasse au bonheur라고 부르는 것, 즉 행복 사냥을 하는 중이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내 사냥감은 루트 베논이라는 네덜란드 교수다. 그는 행복 연구가의 대부이기도 하다. 베노벤은 세계 행복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고 있다. 절대 농담이 아니다. 베노벤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에 관해, 그리고 내 특별한 관심사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에 관해 인류가 아는 모든 지식을 한 곳에 모아두었다. 만약 이 세상 어딘가에 행복의 지도 같은 것이 정말로 존재한다면 루트 베노벤은 그 지도에 대해 알고 있을 것이다. 나는 별다른 특징이 없는 복도를 걸어가 별다른 특징이 없는 사무실 문을 두드린다. 거기 그가 있다. 행복 박사. 루트 베노벤은 산뜻한 사람이다. 나이는 60대 초반쯤 된 것 같다. 그가 의자에서 번쩍 일어나 악수를 청하며 명함을 내민다. 명함에는 루트 베노벤 행복연구 교수라고 적혀져 있다. 이 친절한 네덜란드인 교수와 마주보고 있자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내 마음 한구석, 그러니까 마음의 평화를 필사적으로 갈망하는 부분은 이렇게 소리치고 싶어한다. 베노벤 박사님, 비밀을 알아내셨죠? 처음 학자가 되었을 때부터 줄곧 행복을 연구하셨잖아요. 제발 그 비밀을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 빌어먹을 행복 공식을 알려주세요. 하지만 나는 그런 말을 하진 않는다. 취재원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박사님에 대해 좀 말씀해 주세요. 행복에 관해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은 물론 새로운 일이 아니다. 고대 그리스인, 로마인들도 행복에 관해 많은 생각을 했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에피쿠로스 등 여러 학자가 행복에 관한 영원한 의문들을 해결하려고 땀을 흘렸다. 훌륭한 삶이란 어떤 것인가? 쾌락과 행복은 같은 것인가? 칸트, 쇼펜하우어, 밀, 니체, 그리고 나중에 나타난 레리 데이비드 같은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다. 그들 역시 행복에 관해 할 말이 많았다. 행복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지? 중대한 장애물이 나타났다. 행복은 감정, 기분,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행복은 측정할 수 없다. 아이오와 대학의 신경과학자들은 뇌에서 기분이 좋고 나쁨에 관여하는 부분을 찾아냈다. 연구 대상들을 MRI 기계에 연결해 놓고 1년의 그림을 보여주는 실험을 통해 얻은 결과였다. 학자들이 연구 대상에게 좋은 사진을 보여주면 전전두엽의 일부가 활성화된다. 기분 나쁜 사진을 보여주면 뇌의 원시적인 부분들이 밝아진다. 다시 말해서 행복한 감정은 뇌에서 가장 최근에 발달한 부분에 기록된다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흥미로운 의문이 생긴다. 개인적인 측면은 아닐지언정 진화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행복을 향해 어슬렁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현재 학자들이 행복을 측정할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기술 수준보다 훨씬 더 낮다.
사실 생각해보면 꽤나 뻔한 방법이기도 하다. 사람들에게 얼마나 행복하냐고 직접 묻는 방법. 모든 면을 고려했을 때 당신은 요즘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지난 40년 동안 전 세계 학자들은 대략 이와 비슷한 질문을 사람들에게 던졌다. 지금까지 나온 연구 결과 중 몇 가지만 임의적인 소개로 제시해 보겠다. 1. 외향적인 사람이 내향적인 사람보다 행복하다. 2. 낙천적인 사람이 비관적인 사람보다 행복하다. 3. 기혼자가 독신자보다 행복하지만 자녀가 있는 사람이 자녀가 없는 부부보다 더 행복한 것은 아니다. 4. 공화당 지지자가 민주당 지지자보다 행복하다. 5. 종교가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행복하다. 6. 대학 학위가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행복하지만 석사 이상의 학위 소유자는 학사 학위만 있는 사람보다 덜 행복하다. 7. 활발한 성생활을 즐기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행복하다. 8. 바쁜 사람은 할 일이 너무 없는 사람보다 행복하다. 9. 부자는 가난한 사람보다 행복하지만 그 차이가 아주 근소하다. 10. 건강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행복하다. 그럼 우리는 연구 결과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결혼은 하되 아이를 낳지 않을까? 지금부터 교회 열심히 나갈까? 박사 학위 과정을 그만둘까? 아니, 이렇게 섣불리 결정할 일이 아니다. 사회과학자들은 전문 용어로는 역인과 관계, 평범한 사람들의 표현으로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문제를 아직 속 시원히 해결하지 못했다. 예를 들어 건강한 사람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보다 행복하다지만 혹시 행복한 사람이 더 건강해지는 것이 아닐까? 결혼한 사람이 행복하다지만 행복한 사람이 결혼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이 아닐까? 내가 정말로 알고 싶은 것은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가 아니다. 어떤 곳에서 무슨 이유로 행복을 느끼는가다. 모든 문화권은 행복을 귀하게 여기지만 그 정도가 똑같지는 않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개인적인 만족보다는 사회적인 의무 수행과 조화를 강조하는 편이다. 그러니 이 나라들에게는 행복도가 낮게 나타나는 것이 어쩌면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에 대한 선입견이라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나는 일본에서 오랫동안 살았지만 일본 여성들이 기쁨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처럼 미소를 짓거나 웃음을 터뜨릴 때 입을 가리는 모습에 도저히 익숙해질 수가 없었다. 일본인들과 달리 우리 미국인들은 행복을 숨김없이 드러낸다. 심지어 남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행복감을 부풀리기까지 한다. 그러나 행복에 대하여 진정한 악당은 바로 철학자일 것이다. 프로이트는 행복에 관해 우리가 지금과 같은 생각을 갖게 되는데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그는 이런 말을 했다. 사람이 반드시 행복해져야 한다는 생각은 창조의 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건 정말로 놀라운 선언이다. 오늘날과 같은 정신보건 체계의 기초가 된 사상을 만들어낸 사람의 말이니만큼 더욱 그렇다. 내 단골 카페로 가서 맥주를 시킨 뒤 네덜란드의 행복에 대해 생각한다. 따분하고 별다른 특징도 없는 나라인 네덜란드가 왜 이렇게 행복한 걸까? 우선 네덜란드는 유럽에 속한다. 그렇다면 이 나라 국민들은 건강보험을 잃어버릴까봐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일자리를 잃을 걱정도. 국가가 다 보살펴 줄 것이다. 국민들은 매년 아주 긴 휴가를 즐길 수 있고 유럽인이기 때문에 미국인들 앞에서 살짝 우월감을 내보일 수 있다. 잘난 척하는 태도가 행복으로 이어질까? 나는 맥주를 훌쩍거리며 생각한다. 아니, 틀림없이 뭔가 다른 요소가 있을 것이다. 네덜란드인들은 무엇이든 관용을 베푼다. 심지어 비관용에도 관용을 베푼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들은 전 세계 이민자들을 두 팔 벌려 환영했다. 그 중에는 종교적 자유, 일하는 여성, 운전하는 여성, 얼굴을 드러내는 여성 등에게 관용을 베풀지 않는 나라에서 온 사람들도 많았다. 네덜란드의 관용은 일상 속에서 정확히 어떤 모습일까? 우선 세 가지가 떠오른다. 마약, 성매매, 자전거 타기. 네덜란드에서 이 세 가지가 모두 합법이다. 나는 네덜란드인이 느끼는 행복의 핵심을 파고들기 위해 이 세 가지 중 한 가지를 골라 밀착 조사를 할 필요가 있었다. 무엇을 골라야 할까? 바깥 날씨가 너무 춥다. 자전거 타기에는. 그럼 성매매? 아내는 내 행복 연구를 지지해 주었지만 매춘부의 서비스를 받는 것은 왠지 아내가 지지해 줄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것 같다. 그래, 그렇다면 마약이다. 마리화나와 해시시 같은 가벼운 마약이 네덜란드에서는 합법이다. 네덜란드의 커피숍에 이런 것들을 살 수 있다. 그때 어떤 가게가 눈에 들어온다. 알파 블론디 커피숍. 완벽하다. 거부할 수 없는 이름 외에도 창문이 열려져 있다.
환기가 잘 될 것 같다. 나는 좁은 계단을 오른다. 안에는 푸스볼 테이블 하나가 있고 냉장고에는 오렌지, 환타, 코카콜라가 가득 들어있다. 스니커즈와 초콜릿도 많다. 커피숍에 진짜 커피 기계가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 하지만 그 기계를 사용한 지 몇 달은 된 것 같다. 질 나쁜 1970년대 노래가 흐른다. 조금 소리가 크다. 약이 취한 사람의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도로가 있다. 이곳이 그런 길로 가지 말라는 경고인지 아니면 그런 길로 가라고 부추기는 말인지 잘 모르겠다. 아무튼 가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단골인 것 같다. 물론 나만 빼고. 까무잡잡한 남자가 내게 다가와 엉터리 영어로 메뉴를 설명한다. 오늘은 타이 마리화나가 들어와 있다고 한다. 마치 오늘의 수프를 설명하는 것 같은 말투다. 해시시도 두 종류가 있다. 모로코제와 아프가니스탄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 그가 강한 거 좋아하세요? 부드러운 거 좋아하세요? 나는 부드러운 거요. 대답한다. 그럼 모로코제가 좋아요. 나는 도저히 이 물건을 어찌해야 할지 전혀 모른다. 이제 내 실험 결과를 이야기하겠다. 먼저 나도 모로코제를 추천한다. 모로코제는 정말 부드러운 맛이다. 둘째, 불법적인 행동을 할 때 느끼는 즐거움 중 적어도 절반은 행동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에서 온다. 다시 말해서 로테르담에서 합법적으로 해시시를 피우며 즐기는 즐거움은 대학 기숙사에서 언제 들킬지 모른다는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내 친구와 함께 불법적으로 해시시를 피울 때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그래도 기분은 좋다. 괴로움은 없다. 모로코제 해시시가 뇌 대뇌피질로 침투해 들어가자 나는 이런 생각이 든다. 내가 항상 이런 상태라면? 그럼 항상 행복해야 하지 않을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을 찾겠다고 나선 이번 여행을 여기 네덜란드의 알파 블론디 커피숍에서 그냥 끝내도 될 것 같다. 여기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철학자 로버트 로직이 이 주제에 관해서 한 말이 있다. 우리는 행복을 성취하고 싶어 하지 그냥 행복을 경험하기만 하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 우리는 심지어 불행을 경험하고 싶다는 생각까지도 갖고 있는지 모른다. 아니, 적어도 불행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싶어 하는 것 같기는 하다. 행복을 진심으로 음미하기 위해서. 즐거움과 행복이 같은 것이냐는 의문에 베노벤은 자신의 데이터베이스가 그 의문의 대답을 제공해 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나는 베노벤 자신이 쓴 논문을 발견한다. 쾌락주의와 행복이라는 논문이다. 흙 문제를 지나치게 사용하는 사람은 적당한 양을 사용하는 사람보다 덜 행복하다고 나와 있다. 다시 말해 고대 그리스인들이 수천 년 전부터 내놓은 충고처럼 무엇이든 적당해야 한다는 얘기다. 강한 마약을 사용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행복이 감소한 경향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놀라운 이야기도 아니다. 나는 첫 번째 여행으로 네덜란드를 찾아간 것이 훌륭한 행복의 지도의 출발점이었지만 완벽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곳에 소장된 8,000건의 연구 결과와 논문 가운데 어디에서도 만족스러운 기록을 보지 못했다. 네덜란드 여행은 훌륭했다. 좋은 맥주도 마셨고 훌륭한 해시시도 피웠고 심지어 행복에 대해 한두 가지 배운 것도 있다. 그 모든 자유로부터 해방된 느낌이라는 깨달음. 관용은 훌륭하지만 쉽사리 무관심으로 변질될 수 있다. 그건 아주 좋지 않다. 게다가 난 그렇게 한가한 생활을 견디지 못한다. 나는 너무 약하다. 언제 멈춰야 할지 모른다. 만약 내가 네덜란드로 이사 간다면 몇 달 뒤 여러분은 모로코제 해시시 연기가 둘러싸인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래, 네덜란드의 방식은 내게 맞지 않는다. 어쩌면 내 다음 목적지가 내게 맞는 곳일지도 모르겠다. 나는 기차가 항상 제 시간에 다니고 거리가 깨끗하고 적당한 관용이 있는 나라 스위스로 가고 있다. 스위스 사람들은 내가 행복 연구 때문에 스위스에 왔다는 말을 듣고 다들 놀란다. 행복한 스위스라니 잘못 아셨어요. 아니에요. 나는 우리 일행을 상대로 비공식적인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요즘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스위스인 행복 점수가 8점이나 9점이라고 했고 미국인만 7점이라고 했다. 스위스인들은 놀란 표정이다. 우리가 정말로 행복한 모양이네. 누가 짐작이나 했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다. 자, 여러분이 정말로 행복하다는 사실이 드러났으니 이제 스위스인들이 행복을 느끼는 원인을 생각해보죠. 디토가 말한다. 깨끗함. 우리나라의 공중 화장실을 본 적이 있어요? 아주 깨끗해요. 처음에 나는 이 말이 농담인 줄 알았지만 스위스인들은 농담을 하는 법이 없다.
무슨 일에 대해서든 결코. 스위스에서는 화장실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깨끗하다. 스위스의 도로에는 움푹 팬 곳이 하나도 없다. 모든 것이 제대로 돌아간다. 스위스는 대단히 기능적인 나라다. 이것이 기쁨이나 행복의 원천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행복의 원인을 많이 제거해 주는 건 사실이다. 그럼 깨끗한 화장실과 시간을 잘 지키는 기차 외에 여러분이 느끼는 행복의 원천은 뭐죠? 시기심이죠. 그게 여러분의 행복한 이유라고요? 그가 설명한다. 그런 게 아니라고. 스위스인들이 행복한 건 다른 사람들에게 시기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이라고. 자신에게 지나치게 밝은 조명을 비추지 말자는 것이 우리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랬다가는 총을 맞을 수도 있다니까요. 스위스인들은 돈 얘기를 싫어한다. 처음에는 이것이 이상하게 보였다. 스위스의 경제가 금융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니까 말이다. 하지만 스위스인들은 돈만큼 시기심을 불러일으킬 곳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스위스인들은 가늘고 긴 삶을 산다. 그들은 남을 따라 행동하면서 만족한다. 바닥을 파보는 일도 없고 그렇다고 천장에 닿을 만큼 높이 올라가는 일도 없다. 스위스인들은 어떤 것을 가리켜 경이롭다거나 굉장하다는 표현을 쓰는 일이 없다. 그냥 이라고 말할 뿐이다. 나쁘지는 않다는 뜻이다. 이것이 행복의 비결일까? 행복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통계적인 관점에서 스위스인들의 비결을 찾아냈음을 알아냈다. 엄청나게 높은 곳과 엄청나게 낮은 곳 사이를 끊임없이 오가기보다는 중간쯤에서 사는 편이 나은 편이다. 네덜란드인들이 마리화나와 성매매를 좋아한다면 스위스인들은 규칙을 좋아한다. 스위스인은 일요일에는 잔디밭을 깎거나 카펫을 털면 안 된다고 금지해 놓은 지역이 많다. 발코니에 빨래를 넣는 건 요일을 막론하고 전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밤 10시 이후에는 화장실 변기에 물을 내릴 수도 없다. 지금까지 알아낸 것을 정리해보자. 스위스인들은 유머 감각이 없고 지나치게 딱딱하다. 되게 모든 일이 매끄럽게 잘 돌아가고 시기심은 처음부터 짓밟히지만 거기에는 대가가 따른다. 항상 남들의 감시를 받고 남들의 판단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 이런 곳에 행복이 있다고? 간단해요. 디토가 말한다. 자연이죠. 우리 스위스인들은 자연과 깊은 유대감을 갖고 있어요. 그래, 그가 옳다. 스위스인들은 아무리 세계화된 사람이라도 아무리 자연과 동떨어진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땅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법이 없다. 심지어 스위스의 억만장자들도 속으로는 자기가 산골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제네바로 돌아온 뒤 나는 밴드 활동을 하는 스위스 청년 잘리를 만났다. 우리는 와인을 마신다. 스위스인들이 이렇게 행복한 이유가 뭐죠? 내가 묻는다. 언제든 자살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가 웃으면서 말한다. 하지만 이 말은 농담이 아니다. 스위스는 안락사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법을 가진 나라다. 유럽 전역에서 사람들이 이곳으로 죽으러 온다. 이것이 얼마나 기묘한 상황인지 이제 실감이 난다. 스위스에서는 밤 10시 이후에 화장실 변기에 물을 내리거나 일요일에 자기 집 잔디밭을 깎는 것이 불법이다. 하지만 자살은 합법이다. 어쩌면 주변에 행복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는 사실이 때로 절망의 진짜 원인이 된 건지도 모른다. 스위스의 유명한 주주가 프란츠 롤은 내게 이런 말을 했다. 만약 내가 행복하지 않다면 나는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젠장, 모든 것이 아름답고 제대로 돌아가는데 나는 도대체 왜 행복하지 않지? 내 어디가 잘못된 거야? 나는 사랑에 빠졌다. 내가 사랑하는 상대는 여자가 아니다. 사람도 아니다. 스위스 철도망이다. 사실 영원히 스위스 기차를 타고 제네바, 바질, 쥐에리 둥지를 돌아다니고 싶다는 충동 때문에 어쩔 줄 모르겠다. 어떻든 상관없다. 나는 여기 스위스 기차에서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나는 기차에 영원히 머무르지 않는다. 베른에서 내린다. 아인슈타인이 베른에 살았다. 그는 이곳에서 내 평생 가장 행복한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그가 살던 집은 이 도시 중심가 쇼핑가에 있는 소박한 아파트였다. 지금은 자그마한 박물관이 되었다. 젊은 아인슈타인을 찍은 흑백 사진도 여러 장이 있다. 그가 가족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그의 아내와 아들은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아인슈타인은 모든 사진에서 어딘가 먼 곳을 바라보고 있다. 에너지와 물질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건가? 나는 여러모로 스위스 사람들과 정말 다르다는 생각이 든다. 나는 규칙을 좋아하지 않는다. 깔끔하지도 않다. 이 사람들이 정말로 행복한 걸까? 행복하다기보다 만족하고 있다는 편이 훨씬 더 옳은 것 같다.
아니 만족이라는 말도 정확하지 않다. 적당한 단어가 생각나지 않는다. 행복하지 않을 때는 잡다한 표현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기분이 처졌다, 우울하다, 비참하다, 언짢다, 울적하다, 낙심했다, 침울하다, 의기소침하다, 풀이 죽었다. 하지만 행복할 때는 단지 기분이 들떴다, 만족스럽다, 즐겁다. 이런 표현 밖이다. 하지만 이런 표현으로는 행복의 강도를 섬세하게 잡아낼 수 없다. 스위스인들의 행복을 표현할 새로운 단어가 필요하다. 혹시 만족, 기쁨? 그래, 스위스인들의 상태가 바로 이것이다. 완전한 만족, 기쁨. 즐겁지만 들뜨지 않은 상태로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즐겁다고 말할 때 사실은 지나치게 흥분한 경우가 아주 많다. 우리가 느끼는 기쁨에는 광적인 측면이 있다. 패닉과 약간 비슷하다. 우리는 그 순간이 갑자기 끝나버릴까봐 두려워한다. 하지만 그보다 더 든든한 기쁨을 느끼는 순간이 찾아온다. 초월적인 순간이나 황홀경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보다 조금 덜한 것, 스위스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다. 바닥 청소를 하거나 쓰레기를 분류하거나 좋아하는 CD를 오랜만에 듣는 것처럼 평범한 일을 하면서 만족, 기쁨을 경험할 수도 있다. 그래, 바로 이거다. 스위스 사람들은 만족, 기쁨을 느끼며 살고 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나라인 미국의 행복에 대해서 알아보자. 사실 행복 스펙트럼에서 미국의 위치는 생각만큼 높지 않다. 미국이 초강대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렇다는 말이다. 심리학자인 데이비드 마이어스는 이렇게 설명한 바 있다. 1960년 이후로 이혼율은 2배가 늘었고 10대 자살률은 3배가 되었으며 폭력적인 범죄와 발생률은 4배가 늘었고 교도소 수감자 수는 5배가 늘었다. 우울증, 불안증, 여러가지 정신질환이 시달리는 사람들의 비율도 증가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1950년대보다 3배나 더 부유해졌지만 더 행복해지지는 않았다는 점.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일까? 미국인들은 세계 어느 누구보다 더 먼 곳에 직장으로 출근해서 더 오랫동안 일한다. 길에서 보내는 시간이 1분 늘어날 때마다 가족들이나 친구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1분 줄어든다.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건 바로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하는 순간인데, 정치학자인 로버트 퍼트넘은 우리가 가족과 친구를 찾아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줄었다는 점, 소속된 공동체와 단체의 숫자가 줄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우리의 삶은 점점 파편화되어 가고 있다. 인터넷을 비롯한 여러 신기술, 제품들이 우리의 고독을 달래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고독을 완전히 없애주지는 못했다. 미국인들은 지금도 엄청나게 낙천적이다. 미국인의 3분의 2가 미래에 대해 희망을 품고 있다고 말한다. 아마 우리가 더 행복해질 것이라는 희망일 것이다. 행복에 대해 생각하고 걱정하고 계획을 짜고 행복하지 않음을 탄식하고 미국이 10명 중 8명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행복에 대해 생각한다고 말한다. 내가 위에서 말한 민감한 문제를 제기했을 때 이웃에 사는 앤디가 한 말이다. 낙원도 늙어요. 우리는 마이애미에 있는 그의 집에 앉아있다. 그는 이 집을 팔고 이 도시를 떠날 생각이다. 이곳에 질렸다면서. 난 여기서 22년 동안 살았어요. 이제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왜요? 이젠 정말로 이곳을 떠나고 싶어요. 고향 같은 곳일 텐데. 22년이면 나중에 그리워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전혀요. 여기 날씨도 나무도 바닷가도 그냥 다 싫어요. 미국인에게 한 장소에 너무 오래 머무르는 것은 한 사람과 너무 오래 사귀는 것과 같다. 또 다른 미국인 신시아 앤드로스는 이곳 애슈빌에서 살고 있다. 아직은 그냥 당분간 사는 것이다. 신시아처럼 행복을 찾아 이곳 저곳을 떠도는 사람들, 그리고 항상 행복을 추구하는 우리 미국인들의 문제가 바로 이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는 지금 상당히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 같은데도 항상 내일이면 더 행복한 곳, 더 행복한 삶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을 모두 탁자 위에 꺼내놓고 어떤 것도 선택하지 않는다. 절대 어느 한 가지에 마음을 완전히 쏟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내가 보기에 이건 위험한 짓이다. 항상 한 발을 문 밖에 놔둔 상태로는 어떤 장소도 사람도 사랑할 수 없다. 우리는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환경이 곧 우리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멀리 있는 곳이든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이든 다를 것이 없다. 유토피아라는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 좋은 곳이라는 뜻과 어디에도 없는 곳.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은 낙원의 담 바로 앞에 있는 것 같다.
조지 보나드 쇼는 인간의 초인이라는 희곡에서 이렇게 썼다. 행복해지려면 사람이 살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지만 낙원이 필요하지는 않다. 맞다. 우리 인간은 어디서든 금방 적응한다. 네, 여러분. 조금 정리를 하자면 모든 것이 합법인 자유와 관용이 넘치는 네덜란드. 모든 사람들이 규칙을 잘 지키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걸 싫어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자연과 생활하는 스위스. 항상 내일이면 더 행복한 곳, 더 행복한 삶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미국. 개인적으로 뭔가 한 번쯤은 다 여행해 보고 싶긴 한데 이런 곳에서는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자는 마지막에 이 말을 덧붙입니다. 내가 가본 모든 곳,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 중에서 자꾸만 떠오르는 것이 하나 있다. 부탄의 학자이자 암을 이기고 살아남은 사람인 카르마우라. 그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개인적인 행복이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행복은 철저히 관계 속에 존재해요. 그때 나는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생각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려고 일부러 과장된 표현을 쓴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까르마가 정말 문자 그대로 그 의미로 그 말을 했음을 안다. 우리의 행복은 전적으로 철저히 다른 사람들과 관련되어 있다. 드디어 나는 행복을 찾아낸 걸까? 내가 지금 100% 행복하다는 건 아니다. 아마 50대 50에 가깝다고 말하면 될 것이다. 모든 걸 고려했을 때 그 정도면 그래, 그리 나쁘지 않다. 그래, 결코 나쁘지 않다. 저자는 여행의 끝자락에서 부탄의 한 학자가 한 말을 떠올립니다. 이게 어쩌면 행복의 핵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쩐지 조금은 아쉬운 마무리 같아요. 관계에서 오는 행복이라면 도코다이가 신조인 저에게 나 스스로 행복해질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저는 남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나 스스로도 혼자서도 잘 먹고 혼자서도 잘 사는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다음 편 행복 시리즈 마지막 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이 너무 방대하고 시간이 많이 걸려 힘이 좀 들지만 이 영상들을 만들면서 요즘 부쩍 또 행복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편에 이어 2편까지 기원전 2000년 전부터 현재까지 행복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지금까지 블루의 앵그린이었습니다. 행복하세요.